네, 매주 화요일은 최고의 시사계 유망주 세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김한 한결의 기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직 안 왔는데 그래도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올해 마지막 네. 방송이시니까 여러분들과는 네. 뭐 한 해가 금방 갑니다. 네. 근데 1년 전에는 이제 계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1년이 되니까 이제 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까지 정말 한국 정치 뭐랄까요? 예견하는 게 다 무의미한 것 같고 그냥 그날 따라가는 게 최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시시비비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책임을 지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닌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신인규 변호사님부터. 예,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한 1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의혹의 가지수가 나왔고요. 아마 이제 마지막 결단에서 고심하면서 좀 유의미하게 봤던 것은 아마 그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그 통화 녹취가 그 현장 녹음이죠. 그 녹음이 나오면서 이제 뭐 공천 헌금까지 이게 번지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뭐 배우자가 구의의 부의장 뭐 카드를 쓴 이 수준을 또 뛰어넘는 하나의 의혹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당의 2인자로서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자체 판단을 통해 가지고 아마 오늘 원내대표의 직을 던졌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실 원내대표직의 사퇴만으로 가능할 것이냐, 결국에는 뭐 탈당을 해서 좀 본인의 그 무죄한 사실을 입증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아마 국민들은 더 주문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어떻게 부응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서영교 같습니다. 의원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탈당했다가 다시 무혐의 받고 돌아온 사태가 있었는데. 그런 예는 많습니다. 수사받을 때는 당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수준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않나, 저렇게 봅니다. 네,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저께 뭐 제가 이제 만났던 혹은 취재했던 사람들이 시시각각 입장이 좀 달랐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는 아니다라 했어요. 오후가 됐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그 출입기자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원대실이 저녁을 먹고 있다가 다 국회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녁에 뭔가의 상황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실이 아직 어떤 시그널이 없다였어요. 근데 어제 저녁 상황, 그러니까 그 저녁 상황이라는 건 뭐 그 MBC 뉴스의 보도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제 저녁 상황을 통해서 뭔가 이제 급변하는 기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원고를 2개 준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발언을 할 때는 뭔가 이제 이 사태를 본인이 정면 돌파할 것 같은 정치인들이 보통 정면 돌파할 때 쓰는 워딩들을 쓰다가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런 면들을 보면 어제 하루가 좀 다이나믹하게 돌아갔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이제 기자로서 보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무한도전이 한참 유행할 때 박명수 씨가 했던 말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땐 이미 늦었다라는 그렇죠. 말이 있었는데 이게 좀 늦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모양새가 어제 MBC가 전혀 이제 질적 전환을 일으키는 의혹을 보도한 이후에 사퇴하는 꼴이 돼서 당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뭐 그 전에 사퇴했다고 해도 그 의혹이 나왔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그냥 좀 다른 양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저께 MBC 보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거잖아요. 강선우는 자기가 돈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공천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부탁을 하는 거였고, 김병기 원대는 나는 그거 인정 못한다. 그걸 왜 받냐. 오히려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자료일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료는 김병기 원대에게 치명타를 입힌 그런 자료는 아니라고 보여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김병기 원대가 나 계속 이렇게 압박하면은 나도 뭐 얘기할 거 많아 라는 이야기 이렇게 던진 게 아닌가, 경고장을 던진 게 아닌가 보여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그 당시 공관위의 간사가 김병기 의원이었어요. 자, 공관위 간사 김병기 의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기동민 위원장도 제가 알기로 이런 건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반대를 했어요. 강선우 의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김병기 위원과 그냥 기동민 위원장이 둘 다 반대를 하는데도 막상 김경희 의원은 공천을 받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행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행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김병기 의원 측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보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 이게 지금 김병기 의원이랑 강선우 의원의 대화를 녹음한 거잖아요. 누가 녹음한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김병기 의원이 했을 수밖에 없죠. 예, 네. 왜냐하면 두 당사자 중에 하나가 낼 수밖에 없잖아요. 통신비밀법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거 통화 녹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현장 녹음이죠. 그러면 현장 김병기 의원이 녹음한 건데 그럼 결국 문제는 그 당시에 서울시당 뭐 위원장 아니면 당 대표? 그때 당 대표면 송영길 대표인가요?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당 지도부급에서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암시를 저는 주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꼭 당대표가 아니다 하더라도 강선우 의원에게 의호적인 어떠한 지도부가 압박을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지도부였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더 이상 했다간 나도 터뜨릴 거 있어 라는 이야기를 김병기 의원이 한 게 아닌가. 저는 김병기 의원이 뭐 국정원 출신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말하자면 공작적인 어떤 결의 추론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전에 나왔던 녹취랑 비교를 해보면 김병기 의원이 이제 본인의 보좌관이었던 변호사 출신 보좌관에게 법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묻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이제 본인 앞에 녹음이 물론 있을 겁니다. 앞에 네. 녹음이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물어보고 이 녹음 파일이 최소한 그 당시에 김병기 의원의 측근과 그 그룹에서 공유가 됐던 파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병기 의원이 어제 MBC와 뉴스타파 뭐 한겨레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뭐 말하자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MBC와 뭐 어떤 딜을 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뭐 그거는 사실 이제 언론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쉬운 일처럼 보이진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봤다. 왜냐하면 여기 뭐 정당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공간위의 공천이라는 게 특히 지방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의원 공천이라는 게 간사가 주도권을 쥐는 거거든요. 근데 간사가 주도권을 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김병기 의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정황의 녹취를 제공했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된 겁니까? 김경이 단속 공천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 결정은 실무급의 결정, 1차적인 결정은 공간이 간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회의라는 게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6, 7명 들어가서 외부 위원들은 잘 모르고 이 인사들을 뭐 이런 구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저는 이제 수사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영역까지는 왔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도 이게 뭐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김병기 대표 의원이 녹취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녹취한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의원들에 대한 뭐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많은 의원들이 김병기 의원과 대화도 하고 했었을 텐데 그분들이 다 돌아서게 되는 아주 자충수 내지는 악수가 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 녹취 공개가 아마 당 내에서는 입지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저는 이해가 가장 되지 않는 게 지금 김경 의원 같은 경우 그 시의원 같은 경우는 돈 준 적 없다. 근데 강선우 의원은 돌려줬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게 분명한 것이고 네. 강선우 의원도 만약에 이게 부정한 돈이 아니라면 공천과 관련된 그런 부정한 정치자금 위반의 소지가 없다면 그 돈 준 사람 색출해가지고 공천 잘라버리면 될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될 일인데 뭐 살려주세요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약간 울먹이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전후 사정 당시 녹취의 배경이 됐던 그 우리가 현장 녹음을 들어보고서 이 돈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규정한다면 그 다음날 또 김경 시의원이 단수공천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지만 저는 부정한 행위 뭐 정당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유력하게 점검토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만한 사항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녹취 속에 숨어 있는 제3자, 김병기 의원이 분명히 반대를 했음에도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이 벌어지게 된 이 사이에 숨어 있는 제3자에 대한 그거를 존재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거라고 근데 이게 봅니다. 김병기 의원이 직접 녹음한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그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고 아니요 중앙당의 간사였을 중앙당 거고 공천관사. 강선우 의원은 서울시당의 공관위원인 거죠. 네, 층위가 다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찾아온 사람은 강선우 의원 혼자였을까? 녹음한 건 강선우 의원과의 녹음만 있었을까? 아니면 녹음의 일상화가 있었을까?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여러 의원들한테
배제 이유가 될까 공포의 이유가 될까 이건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뉠 것 같은 생각이 그리고 드는데요. 그 녹음을 들어보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김병기 의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려면 김병기 의원이 일방적으로 막 나무랬어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얘기하고 당장 돌려줘라 이런 이제 워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기자회견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게 왜 나한테 말하냐 곤란하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맥락은 뭡니까? 야 이거를 덮고 가자. 이거를 덮자. 조용히 처리해야 돼. 뭐 이런 맥락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두 워딩이 곤란하게와 살려주세요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 김병기 의원이 어쨌든 그 당시에 공천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이 공천이 이 돈이 청탁이 돼서 반영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공천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 공천에서 불합리하거나 위법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덮었던 건 아닌지 이걸 다 지금 말하자면 실제 돈을 돌려주고 그 돈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이 녹음이 이제 그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돈의 출처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돈의 행방 결국 그럼 누가 썼냐 이거 뭐 돌려줬고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됐냐 그리고 그 금원과 공천과의 상관성 이 세 가지가 다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이미 뭐 고발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과가 왔다고 김경 봅니다. 시의원 같은 경우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건지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건지 해석이 법조인들은 늘 요 미묘한 걸 좀 읽어내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사로 밝혀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 고발했고 정의당 강서구 위원회에서도 고발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나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것도 권력 심장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근데 그런 논리라면은 그냥 뭐 정권을 그냥 내놓으라고 하시죠 차라리. 무슨 사안 나왔을 때마다 항상 특검 얘기하고 하는 것은 전 너무나도 좀 과도한 요구인 거고 항상 특검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권을 물어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죠. 근데 수사를 하는데 뭉개고 있거나 내놓은 수사 결과가 너무 미진하다. 이런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특검이 들어가고 또 야당이 보통 추천을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민심을 등에 업은 특검이 어떤 사안의 본질까지 들어가는 이게 그동안의 특검의 성공 방정식인데 무슨 사안 나왔을 때마다 특검 얘기하는 것은 특검이라는 구호에 너무 의존하거나 너무나도 많은 좀 단어의 인플레를 마련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상열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은 이거 특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너무 빨라서 수사 조금 해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사안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병기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제3자가 나에게 압박을 줬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제3자가 연루가 되어 있다면 이거를 과연 일반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겠는가. 또 이게 당 내 사정이기 때문에요. 막상 수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왔다가도 다 들어갑니다. 얘기들이. 예, 더 이상 밝혀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수사에 한계가 올 거라고요. 네. 경찰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제대로 이거에 대한 혐의를 찾아내기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기 때문에 특검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너무 빠른 이야기다. 일단 사건의 실체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다른 의미에서는 특검이 뜨건 경찰이 하건 네. 당내 문제고 당내 관계자들이 모두 입을 닫기 시작하면 네.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것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두 다 입 다물자라는 경고장으로 들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공격도 하지 마라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김학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이 굴러가는 이제 정도 이슈가 소용돌이치는 정도가 그렇게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저는 이제 흡사 요 며칠이 조국 전 장관 사태 초반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모든 언론사들이 단독을 다 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단독의 소스가 취재 소스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 다른 내용들로 단독을 다 하는 국면이 한 3, 4일 이어졌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녹음이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으로 이제 인사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때부터 그 대화에 어떤 이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녹음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 습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여의도 관계자들도 있던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녹음 제공한 녹음이 이게 끝일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방들도 사실 두세 컷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그거를 제공한 사람들이 지금 보고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능숙해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특검을 지금 하냐 안 하냐 여부는 상관없이 이 건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단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최소한 복수 다수의 건이 이렇게 말하자면 공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에 대한 것이 뭐 단서적으로 정황적으로 확인이 되면 저는 그때는 요구할 수 있는 단계인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어쨌든 요건에 대한 클리어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법률 전문가라는 거는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들인데 네. 그거는 김병기 의원의 이른바 갑질 논란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 공천 부분은 뭐 변호사가 껴있거나 이런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두 개는 좀 약간 네네. 다른 건데 공천 부분을 김성결 최고는 훨씬 더 높은 사람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라고. 안 그러면은 지금 당장 당무감사위원회를 왜 강선우만 합니까? 네, 김병기 의원도 같이 해야죠. 김병기 의원이 이 건만 말고도 지금 앞서서 신인규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10건의 갑질 의혹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퇴만으로 끝날 일입니까?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당무감사위원회 들어가야죠. 정청래 대표는 지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근데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잖아요. 했죠. 거기까지만 했잖아요. 그럼 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감찰을 안 하냐? 네. 저는 저는 경고장이 먹혔다고 보여요. 그건 정청래 대표의 지금 이 당 운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장경태 의원 건도 윤리감찰단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답 안 한다고 하면서 그냥 대답을 회피해 버리거든요. 그거는 공당의 특히나 여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처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사임을 했기 때문에 뭐 윤리감찰단에 당장 뭐 부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윤리감찰단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결과는 좀 지켜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장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이 거의 한 달째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강선우 의원 윤리감찰 지시한다고 해서 뭐 빨리 결론이 나오겠냐 이런 의심은 또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 의심. 근데 이거 어차피 고발이 지금 된 건이기 때문에 수사로 가는 거예요. 수사로 가는 거고 수사가 더 빠를 것 수사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직접 증거인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녹취 부분에 대한 증언을 뭐 예를 들면 김병기 강선우에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경시 의원의 그거를 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뭐 속도가 더딜 거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늦었을 때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거취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를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늦어요. 지금 박자가 다 늦고 이 박자가 늦는 게 오늘 아침에도 결정적으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대통령실이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뭐 대통령실이 이거를 김병기를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야? 뭐 댐으로 쓰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보도들이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아침에 나왔다가 사퇴하면서 이제 수그라들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식의 파장으로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 계속 대응이 타이밍이 늦는 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김성열 최고위원님 말씀과 제가 생각은 좀 달리하는 게 이게 만약에 수사 초기부터 아무런 의혹이 없다가 그냥 고소고발장이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찾아내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면은 구성원들 입이 뭐 다물어지거나 입 진술을 맞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돌발적으로 가장 핵심 증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와서 국민들이 다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물론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거는 절차적 면인 것이고 이미 국민들은 다 이미 의심을 다 굳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수사기관을 컨트롤해서 덮고 이런 단계는 전 좀 넘어선 수준의 증거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전 만약에 여기서도 경찰이 꾸물꾸물하거나 수사를 안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비판이 또 경찰에까지 불똥이 튈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결과 좀 지켜보면 아마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좀 규명해낼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이 우리 경찰에게 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양당이 뭐 7대 3이니 5대 5니 국민의힘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뭐 1인 1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실 전부 다 당원의 단수 공천도 없이 하면 사실 이제 이 공천 헌금 의혹이나 논란은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파장이 과연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으로 지방선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때문에 지구당도 폐지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정치개혁의 과제들이 뜻하지 않게 추진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게 뭡니까? 우리 당의 공천은 시스템이 하는 거다. 그럴 때 우리는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굉장히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을 한 거고 이 돌발적인 사건이 지금 김성렬 최고위원이나 보수정당에서 그러니까 의심하기에는 이거 한 건이겠어? 더 높은 데서 압력이 내려온 거 아니야? 이렇게 비춰지는 면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돌발적인 상황이
제기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그동안의 시스템 정당이라고 말했다는 게 무색해졌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시스템 으로 우리는 하는 거 했고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야라고 하려면 굉장히 철저한 수사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나서서 하는 수사 요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이후에는 당장 6개월밖에 선거가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던지는 어떤 충격과 교훈은 상당히 있겠죠.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는요 강서갑이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네. 어디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서울의 호남이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하나예요. 민주당의 깃발을 꽂으면은 거의 당선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단수공천이 떨어졌다. 그리고 사실 강선우 의원이 그 당시 지방공천에서 이 시의원만 가지고 입방에 올랐던 게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더 많은 사항들이 있었다는 거를 저도 간접적 직접적으로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기동민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바로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공천이 된 것에 대해서 당시 당 지도부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압력을 썼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수사를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공천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의 한국의 정당 구조라는 것이 뭐 어느 당을 물어나고라도 그냥 당원들하고 여론조사 섞어가지고 선거 임박해서 그냥 요식행위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뭐 최대 주주라든지 당의 1인 지배정당 같은 데서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김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은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평소에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출마자들에 대해서도 좀 다원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평소에 상시적인 감시 감독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 정도까지 문호 개방하고 경쟁 체제를 수립하지 않는 한은 이게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금 정당은 없는 것이다. 전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보면 이제 남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단수 공천 없다 이렇게 예외를 설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청년이랑 뭐 여성 그 의무 공천제 배려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이제 마지막 예외가 좀 인정될 수 있는 틈인데 그 정도를 얼마나 더 엄격하게 할 건지가 정청래 후에게 주어진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의 이른바 갑질 이런 것들도 국회의원이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이 보좌관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면 여의도의 어떤 그 구조인데 이제 그 구조를 해체하겠다, 그 구조를 손을 안 대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아가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살다 보면